신경안정제라고 불렸을 때는 그게 다음 정권이 왔을 때 책임도 안 지면서 막 정부 흔들고 이러라고 있는 별명이 아니잖아요. 칭찬해도 비난해도 너무 쉽게 취한다는 생각을. 유시민 씨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저쪽 상황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보이면서 상당히 좀 이제는 좀 차분한 가운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 MBC의 김종배 씨가 참 무겁게 중후하게 코멘트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한 말씀 하셨어요. 유시민 작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만한 비평가의 모습이다. 유시민 작가의 논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추정에 기초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돼. 싫어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신이 추정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죠. 왜 안 됩니까? 근데 왜 도움이 안 될까라고 얘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신의 추정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건 독단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종종 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다라는 지독한 편견에 빠져 있는 겁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서 오만한 권력자라고 표현을 했던데 유시민 작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만한 비평가의 모습이다. 이 김종배 선생 저는 한 30년 전부터 MBC에서 작가 생활하실 때부터 뵀는데 되게 차분한 분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지. 사실 MBC 진행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코멘트인데 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글 요새 많이 지금 SNS 유포가 되고 있는데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상대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이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배 진행자 말씀 그대로죠. 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다라며 유시민 스스로가 썼던 글이에요. 이게 너무나 자기 상태를 본인도 지금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데 저렇게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경악스러운데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과문이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윤석열 검찰 세력에 완전히 굴복한 거예요. 이 타이틀이 유시민 개인이 아니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명의로 쓴 사과문입니다. 그러면 민주 진영이 집권한 시기에 이미 검찰에 굴복했던 자, 노무현 재단에 간판을 걸고 이런 자, 그리고 마지막에 평론 다시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제4, 3차 계속 이렇게 위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록 뭐 일부긴 합니다만 이렇게 뜨겁게 여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유대인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유대인 친구들을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토론 수업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집안에서부터 성경을 막 16가지, 17가지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토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계속 반복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은 사람인데 A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제가 B로 가요. B로 가서 B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요. 또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반박하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면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유시민 씨의 행동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부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속 얘기하고 사실은 제가 이게 인터뷰가 그 월요일이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조금 보다가 더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화요일 아침에 대충 이제 기사 나온 것들 좀 보면서 이제 내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려야겠다 이러고 글을 좀 썼어요. 글을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결국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가치가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무관심이다. 네. 내가 괜히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원하는 먹잇감, 관심을 그렇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유시민 마무리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체로 네. 이제 쿨다운 됐고 하원기 소장님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황한기입니다. 뭐 보태주실 말씀 없죠? 네. 네. 난 저런 저도- 태도가 너무 좋아 하원기 소장. 네. 네, 뭐 저도- 싸늘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심정이에요. 예. 이제 들어줄 테니까 그만하세요. 예. 이런 근데 이제 느낌이에요. 그 논평의 메시지 자체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없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다 됐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하는 이제 정치적인 전대 이후의 국면과 맞물려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당권 주자들 다 불러가지고 밥 먹고 어제도 당치도 뭐 그저께도 하고 이게 이제 통합과 뭐 봉합 내지는 뭐 치유 이런 국면으로 가잖아. 근데 그거 할 때 아니라고 유심히 나와서 찢은 거예요 그거를. 정신 차려 그거 할 때 아니야 지금. 진영 결집해야 된다 호랑이 분거에 나와서 저는 이제 깃발 잡았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반명이라고 이번에 명청대전이라고 했던 그 구도에서 반명의 깃발은 정청래가 아니고 유심히 잡은 거예요. 네, 요 주장은 어떻게 재미있어요? 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깃발을 누가 들고 있는지 정청래로 보였는데 정청래가 이제 사실 실권한 상태에서 보니까 유시민이 이어받았거나 아니면 유시민이 애초에 들고 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그냥 통과할까요? 저는 비평가들, 평론가들 네.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 뭐 영향력으로 치면은 뭐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크긴 한데 영향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그냥 저 전구따마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의도 정치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취재 안 하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하니까 그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나 뭐 통찰이 있는 사람들이 불 켜면 뭐 좀 비춰주는 뭐 그런 정도의 해석 틀 정도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런 평론가들을 너무 무슨 대단한 사상가인 양, 투사인 양, 뭐 이렇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학 평론가를 대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도구인 거지. 문학 평론가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품을 뛰어넘을 수가 있나요? 음악 평론가가 BTS, 비틀즈 작품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평론가가 빛나는 통찰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죠. 근데 경제 그 자체를 흔들진 않잖아요. 근데 유독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만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그 정치 평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 자체를 흔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자체가 미디어 변화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평론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그냥 불 켰는데 불 안 나오고 빛 더 이상 뭐 발하지 않으면 전구따마 갈아치우듯이 그냥 갈아치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거고 예전에 빛났던 분인데 지금은 그 쓸모를 다해서 불을 켰는데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렇게 몇 번 껌뻑껌뻑 하다가 빛을 다시 못 찾으면은 갈아치워지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전 그렇게 그냥 평론가들을 바라봐 주시는 게 스피커들을 바라봐 주시는 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네. 항상 이렇게 팬덤이 형성이 되고 과연 옛날 그 프랑스 대입 뭐 고입인지 대입인지 논술 시험에 네. 과연 열정 없는 혁명이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결합하면서 자기를 투사해서 이렇게 뭔가 또 만들어내잖아요. 아우라를. 제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평론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제가 어느 방송 나가면 한 10,000명 정도 보는 방송에서 가끔씩 저를 칭찬할 때 대헌기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 보고 아 내가 진짜 대헌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뭐 전당대 이런 데 출마해가지고 내 인기 많으니까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컷오프 당하거든요. 그런 자기 객관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안정제라고 불렸을 때는 그 평론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니까 그렇게 칭찬으로 불렸던 거지. 그게 다음 정권이 왔을 때 책임도 안 지면서 막 정부 흔들고 이러라고 있는 별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도 도취되면 안 되고 비난받을 때도 도취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맞는 얘기인데. 유시민 작가께서는 칭찬해도 비난해도 너무 쉽게 취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난받으니까 방송 나와서 이 방송을 포함한 청와대 출입 기자는 아마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스픽스, 뭐 장르만 여의도 열거하면서 뭐
뭐 온갖 조롱이나 일삼는 뭐 미디어라고 막 퍼붓잖아요. 아니 근데 조롱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조롱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어준, 유시민 두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라고 그랬잖아. 예. 아니 나는 꼼수다라는 컨텐츠의 제일 큰 양념이 뭐였습니까? 조롱 아니에요. 세타이어, 예. 조롱이었죠. 근데 풍자. 남들한테는 그렇게 조롱을 퍼부어놓고 다른 비평가들이 자기들 받아친다고 조롱하는 거는 대단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접시 위에 올라가면 손 탄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렇게 멘탈이 약해가지고 어떡하려거나 그 생각뿐입니다. 자, 오늘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 우리의 몫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얘기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하은기의 정구따만 그러니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희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네. 여러분들한테 방향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 보면서요. 나는 언제쯤 이 일을 그만둘까? 그만둬야 하는가? 이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제가. 아, 정말. 네. 그러니까 성찰적 인간이다. 아니 언제쯤 언제쯤 떠나야 아직 될 멀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언제쯤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저런 추하게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60대 후반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어른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른은요 자기 얘기를 고집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찬사를 보내고 자기 얘기가 맞다고 박수 쳐주고 이러길 바라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 그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자기 얘기가 부정당하니까 자기 얘기가 맞다고 해줄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버전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런 지하철 사람- 1호선 그 광인처럼. 그러니까 노인처럼. 말의 감옥에서 이제 나오시라 스스로 좀 내려놓을 때 전구따마 나가듯이 그냥 폭하고 꺼지시라 이 얘기 해주고 싶네요. 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한데 요즘 제가 내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랬어요. 나이 들면 뭐 입은 다물고 뭐 지갑은 열어라 뭐 이런 얘기들 어른들 많이 네, 하셔서 맞아요. 저도 사실은 내가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뭐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존경받는 어른이 되면 제일 좋겠죠. 사실 근데 그건 좀 쉽진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아. 근데 그게 저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좋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뛰어나진 않더라도 뭐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정말 책이 많이 팔리고 뭐 이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어른으로 남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유시민 씨의 말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지금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좀 어려웠지만 그 방송을 다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했어요. 어머. 아니 너무 좀 말이 안 돼가지고 막 혼자 막 필기를 막 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곰곰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보니까 반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뭔데요? 옛날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러지? 라떼는이 나오네. 라떼. 근데 이거를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퀘스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대통령이 왜 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지? 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김남국 이제 의원의 공천이라든지 뭐 호남 관련한 거 그리고 특히 김용부 원장의 그런 낙선을 가지고 이거를 국민들이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지금 막 말을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던지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본인이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계속 지금 짜맞추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왕정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왕정이랑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예요. 뭐냐면 왕정은 출신과 세습으로 그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한테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본을 찾아서 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된 정당한 권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뭐 사실 왕정 이거 뭐 옛날 시대면 이런 말 하지도 못하죠. 근데 그런 말을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왕정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어떤 출신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마세요.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면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뭐 듣지도 않으실 것 같고 점점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정주 기자, CBS 노컷뉴스의 이정주 기자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국당에서 유시민을 영입해서라도 낸다는 얘기가 있다, 후보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사실상 지금 깃발을 들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든 모르든 건 상관없이. 그러면 분명히 이런 거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더 이제 현혹이 될 텐데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조국당에서 유시민 작가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겠다는 얘기는요. 민주당 후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민주당 후보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국이 강덕구랑 이현주 지역구에 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전 조국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네, 저희는 뭐 이거밖에 안 나쁘든 되는 좋든 분이었나? 별로 얘기를 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죄송해요. 네, 삼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그런가 하면은 정청래에 이어서 유시민에 대해 이제 국힘당이 엄청나게 반색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한테 환호했던 그 패널들 정치인들이 이제 살짝 돌려서 이제 유시민을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뭐 짧게 뭐 별 개소리 들으니까 짧게 들어볼게요. 거슬리지만 그 행동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충원이에요. 충원이죠. 유시민 작가가요 시사전일 뽑아 3년 연속 우리나라 영향력 1위입니다. 네, 이런 분들 뭐 지금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고 지금 매일신문 대구에서 그 내란 홍보지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 조중동에 이어서 4위 1년에 60억 이상 받았던 매일신문이 막 파티야 축제로구나 이러면서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수 수구 쪽 특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매체예요, 이 매체가. 이재명의 끈이 떨어졌다. 유시민 씨가 대놓고 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당대회 거치면서 별거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시민이 진짜 작정을 했어. 이 정도면 민주당 쪼개야겠는데? 지금 한마디로 이제 파워 체킹이 끝났다. 보니까 뭐 이재명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뭐 날리거나 아주 그 유효타를 통해서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내가 존재감 뿜뿜 드러낼 거야. 뭐 이런 현상을 하물며 저쪽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민주 진영의 악재, 해로운 상황입니까? 네, 저 방송에서 저도 그 장예찬 최고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유시민처럼 하지 못했을까? 이 정도로 내가 왜 비평을 하지 못했을까? 라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예찬이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자기 역량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찬이는 그 정도 영향력이 없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는 영향력이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더 비난의 그 반동이 심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죠. 뭐 서울시장 나가시든 말든 그건 뭐 모르는 얘기인데 나가면 필패죠. 제가 아까 대헌기 얘기했지만 자기 채팅창만 보고 난 뒤에 내가 국민적으로도 호감이 있겠구나라고 자기 역량을 착각하는 순간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게 유시민 작가께서 어느 방송 나가십니까 보통? 민주진영 방송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우호적인 데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우호적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받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맛이 가냐면 채팅창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맛이 가요. 사실은 우리 다 직업인인 거거든요. 아나운서님 뭐 직업인 거고 평론가님도 직업인 거고 기자님도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직업인이면 직업윤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업윤리라는 게 저는 욕하든 말든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정도인 것이고 기자님은 또 저널리즘 윤리를 지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유시민 작가께서 하는 비평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 나와가지고 떠들고 가는 거죠. 직업윤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편한 데는 안 나가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이 정치 일선에서 선거에 나가서 득표력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건 그분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일 뿐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인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저분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뭐 이를테면 팀 김어준이라고 불리는 이 매체들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단히 부끄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매일신문에서 하는 그 방송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김어준도 유시민도 대통령을 알로 보고 마음대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쥐락펴락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론은 그렇지 않지만 여론조사는.